병원 복도는 유난히 차갑고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낮게 깔린 기계음들이 제 숨통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죠. 저는 올해 35, 7살 난 아들을 홀로 키우는 미혼모입니다. 남들은 예쁜 옷 입고 꽃 구경 갈 나이라지만 제 청춘은 하얀 병원복을 입은 아들 민준이의 침대 곁에서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아픈 거지? 수술하고 나면 친구들이랑 축구할 수 있는 거지? 창백한 얼굴로 억지로 웃어 보이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으며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이 수술인데 수술비는커녕 입원비조차 막막한 처지였으니까요. 세상을 원망하고 또 저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0해 전 저와 엄마를 버리고 도망쳤던 제 아버지를 죽도록 저주했습니다. 아빠, 당신이 조금이라도 인간이었다면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술을 포기하려던 찰나 정체 모를 익명의 기증자가 나타나 수술비 전액과 이식 수술을 지원하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꿈인가 싶어 제 뺨을 몇 번이나 꼬집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민준이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를 들여보내고 망연자실 서 있는데 저 멀리서 또 다른 이동 침대가 다급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심장을 나눠줄 이름 모를 그 기증자였습니다. 침대가 제 곁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얀 시트 밖으로 삐져나온 노인의 앙상한 손목, 그곳에 채워진 낡고 해진 가죽 시계 하나가 제 시선을 강렬하게 잡아끌었습니다. 가죽줄은 군데군데 갈라지고 유리는 뿌옇게 금이 간 싸구려 시계에. 하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아버지가 유일하게 제 손을 잡고 시장통에서 사오셨던,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몸뚱이처럼 지니고 다니셨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멈춰주세요. 제 외침에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당황한 듯 침대를 멈춰 세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작은 글씨, 수진아 사랑한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다 못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계가 왜 당신 손목에 있는 거야? 당신 대체 누구야? 고개 좀 들어봐요, 제발. 노인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깊게 패인 주름과 퀭한 눈매는 제가 30년 동안 꿈속에서조차 저주하며 그렸던 그 얼굴이 분명했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야? 당신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건데? 수술실 문이 닫히려는 찰나 노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제 목소리를 듣기라도 한 것처럼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차가운 수술실 안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제 아들의 가슴에 자신의 심장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30년을 미워했는데, 아니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했는데, 아버지는 왜 하필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제 가슴을 도려내는 걸까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고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건 기적이 아니라 평생을 죄인처럼 숨어 살던 한 남자의 마지막 목숨이었다는 사실을요. 아빠,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나한테 사과해야지. 왜 마음대로 용서받을 기회도 안 주고 가버리는 건데? 닫힌 수술실 문 너머로 제 절규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른 침을 삼킬 때마다 목구멍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이제야 겨우 마주했는데
아버지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려하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대로 눈을 감는다면 저는 평생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고 살아야 할까요? 아들의 심장에서 뛰는 것이 아버지의 숨결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제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겁니다. 폭발할 것 같은 슬픔과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제 온몸을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습니다. 수술실 앞 전광판의 붉은 글씨가 눈물에 번져 흐릿해져 갔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글씨만 멍하니 바라보며 차가운 병원 복도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이마에 닿은 타일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흉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차라리 누군가 제 목을 졸라 숨을 끊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기 민준이 어머니 되시죠?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수술실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고 해진 검은색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죠. 기증자 할아버지께서 본인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민준이 어머니께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셨던 물건입니다. 간호사가 건네준 비닐봉지를 받아드는 순간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봉지 겉면에 묻은 때와 구겨진 자국들이 그 사람이 살아온 지난 30년의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제가 갓난아기 때 입었던 빛바랜 베네저고리 한 벌과 노란 고무줄로 칭칭 감아놓은 두꺼운 통장 몇 개,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제 시야를 어지럽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종이를 적셨습니다. 1996년 10월 4일. 수진아, 내 딸 수진아. 아비가 미안하다. 나 하나 없어지면 너랑 내 엄마는 그 무서운 놈들한테 시달리지 않아도 되겠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30년 전 그 지옥 같았던 밤의 기억이 피부 위로 소름 끼치게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 나도 이제 지쳤어. 당신이랑 저 애물단지 같은 기집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앞에서 당장 꺼져. 문짝이 부서져라 집을 나가던 아버지의 뒷모습.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오열했고 어린 저는 구석에 숨어 오줌을 지린 채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평생을 원망했던 그날의 폭언이 사실은 빚쟁이들의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저희 모녀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가 스스로 뒤집어 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빚을 온전히 혼자 떠안기 위해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남남이 되기 위해 그토록 모진 말로 우리를 떼어냈던 겁니다. 2014년 3월, 우리 수진이가 벌써 대학생이 되었네. 멀리서 교복 입은 모습만 보다가 어엿한 숙녀가 된 걸 보니 가슴이 벅차오른다. 몰래 놔둔 등록금은 잘 받았는지 모르겠구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대학 시절 누군가 익명으로 기부했다던 그 장학금이 미혼모가 되어 민준이를 낳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을 때 고시원 방 문고리에 걸려있던 미역국과 분유가 모두 아버지였습니다. 평생 제 주변을 맴돌며 쓰레기를 줍고 막노동을 하며 모은 돈을 제게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몸은 병들어 골마가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5,000원, 만원, 2만원. 폐지를 주워번 돈이 분명한 푼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찍힌 잔액. 그것은 민준이의 수술비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
아빠, 아빠. 복도가 떠나가라 절규했습니다. 제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가슴을 쥐어뜯었지만 켜켜이 쌓인 후회와 죄책감을 덜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내 인생을 망친 쓰레기라고 평생을 저주했는데 저는 제 살을 깎아 저를 먹여 살린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불효자식이었습니다. 수진아, 내 심장이 우리 손주 몸속에서 뛴다고 생각하니 아비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 평생 내 손 한 번 따뜻하게 잡아주지 못한 이 못난 애비를 부디 용서하지 마라. 수첩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저는 다리에서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입꼬리가 경련하듯 떨렸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바닥을 적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 자신을 미워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딸이 죄책감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배려라는 것을 알기에 제 가슴은 수만 개의 가늘에 찔린 듯 난도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아빠. 제발 눈 좀 떠봐. 나 아직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단 말이야. 하지만 굳게 닫힌 수술실 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에서는 제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을 끊어내어 제 아이에게 이어붙이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숭고한 의식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제 심장을 도려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수술실 앞 전광판의 붉은 불빛이 마침내 꺼졌습니다. 무려 10시간이 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열리고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지친 발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그에게 다가갔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은 말은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턱이 덜덜 떨려 단 한 글자도 내뱉을 수가 없었죠. 수술은 기적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아이의 새로운 심장이 아주 힘차게 뛰고 있어요. 거부 반응만 없다면 며칠 내로 의식을 찾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온몸의 신경이 툭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풀려 의사의 가운 자락을 붙잡은 채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짐승의 앓는 소리처럼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의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술실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이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한계치에 다다른 상태셨습니다. 아이에게 심장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조금 전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귓가에는 날카로운 이명이 찢어질 듯 울려 퍼졌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다 못해 통째로 뜯겨나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조금 뒤 저는 차가운 지하 영안실에 서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 대신 서늘한 냉기가 살갗을 찔렀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차가운 철제 침대 위에는 얇은 흰 천이 덮여 있었죠.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마치 진흙탕 속에 빠진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마른 침을 삼켰지만 입안은 바싹 타들어가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을 조심스레 걷어냈습니다. 창백하게 식어버린 얼굴,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고단했던 지난 30년의 세월이 화석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뺨을 제 손바닥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살아 숨쉬는 온기라고는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은 완벽한 죽음의 온도였죠. 아빠, 눈 좀 떠봐.
나 아직 아빠한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차갑게 누워있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제 주변을 맴돌며 그토록 애타게 부르고 싶었을 제 이름을 끝내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굳게 담은 입술. 그 부르튼 입술 위로 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 맨 뒷장에 적혀있던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산동네 꼭대기 가파른 계단을 수없이 오르고 나서야 나타난 비좁은 옥탑방.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짙은 곰팡이 냄새와 매운 파스 냄새에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불을 켜는 순간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한평 남짓한 비좁은 방의 벽면 전체가 온통 저와 민준이의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중학교 교복을 입고 웃던 날, 고등학교 졸업식 날 멀리서 찍힌 흐릿한 뒷모습, 민준이를 안고 산부인과 문을 나서던 날의 지친 얼굴, 그리고 놀이터에서 혼자 흘잔난을 하는 민준이의 모습까지. 수백 장의 사진 밑에는 날짜와 함께 아버지만의 짧은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수진이 오늘 많이 울었다. 애비가 곁에 없어서 미안하다. 손주 녀석이 날 보고 활짝 웃어주었다. 천사가 따로 없다. 방 한구석에는 다해진 낡은 작업화 세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싱크대 위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컵라면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차갑고 외로운 방에서 자신의 몸이 암세포에 갉아먹히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오직 저와 손주만을 바라보며 버티셨던 겁니다. 아, 아빠.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낡고 얇은 이불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주먹으로 제 가슴을 수없이 내리쳤지만 이 미칠 듯한 죄책감과 후회는 조금도 덜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망했던 가난, 내가 그토록 저주했던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피와 땀을 쥐어짜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고 마지막 남은 심장마저 제 아이의 가슴에 묻어두고 떠났습니다. 아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일년이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아 돌아와줘. 제발. 밤새도록 옥탑방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눈물이 말라 피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가슴속에 맺힌 거대한 바위 같은 회한은 저를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민준이가 깨어나면 아이의 가슴에 귀를 댈 때마다 저는 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진 아버지의 숭고한 맥박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 잔인하고도 거룩한 형벌을 저는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밤새 옥탑방 바닥을 뒹굴며 울부짖다 지쳐 쓰러진 저를 깨운 건 녹슨 철문이 조심스레 삐걱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부은 눈을 억지로 뜨고 고개를 돌리니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백발의 할아버지 한 분이 문간에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파지를 주었다던 동네 고물상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의 거친 손에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수진이니? 만식 형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우리 예쁜 수진이 맞구나. 제 이름을 부르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잘게 떨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방 안을 가득 채운 제 사진들을 한참이나 애틋하게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낡은 장판 위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네 애비 참 지독하고 불쌍한 양반이다.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도 진통제 하나를 안 사 먹었어. 내가 너무 아파 뒹구는 꼴을 못 봐서 내 돈으로 약을 사다 줘도 기어코 환불해서 그 돈을 통장에 집어넣던 독한 양반이야.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심장을 예리한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에 저도 모르게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라도 가야지. 왜 약도 안 먹고 미련하게. 지 손주 심장 수술비 보태야 한다고 10원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떨었지.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탁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독한 약 먹으면 자기 심장 상한다고, 나중에 지 손주한테 깨끗한 심장 못 물려준다고 생살이 찢기는 고통을 생으로 버텨낸 사람이야. 내 앞길 막을까봐 멀리서 숨죽여 지켜보기만 하면서도 매일 밤 이 방에서 내 사진들 쓰다듬으며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넌 모를 거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아버지가 겪었을 그 끔찍한 고통의 무게가 고스란히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쇳덩이가 넘어오는 것처럼 끄끄대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피와 살을 깎아 저와 제 아이를 살려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빠, 아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낡은 작업화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신발에 배어있는 진한 땀 냄새가 꼭 아버지의 품 같아서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그 너른 품이 너무나 그리워서 바닥을 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저는 미친 사람처럼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무균실 침대에 누운 민준이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파리했던 입술에 옅은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 하마터면 병실 문턱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레 다가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아이의 손에 생명의 온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있겠어?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안 울어. 우리 아들 안 아파서 너무 좋아서 그래.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이의 얼굴에 제 얼굴을 비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이의 작은 가슴팍에서 규칙적이고 힘찬 진동이 전해져 왔습니다. 콩닥, 콩닥, 콩닥. 저는 홀린 듯이 아이의 가슴에 귀를 가만히 가져다 대었습니다. 제 귓가를 울리는 그 묵직하고 따뜻한 박동 소리. 그것은 단순한 심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헌신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불태운 제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이 살아서 뛰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아, 사랑한다. 귓가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가슴을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증오했던 제 어리석음과 너무 늦게 알아버린 그 지독한 사랑에 대한 참회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심장 소리를 들으며 평생 아버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제 아이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테니까요. 장례식장은 유난히 크고 서늘했습니다. 화환 하나, 국화꽃 한 송이조차 놓이지 않은 텅 빈 초라한 빈소. 향냄새보다 짙게 깔린 정막이 제 목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재단 중앙에 놓인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억지로 확대해 화질이 다 깨져버린 굽고 낯선 흑백 얼굴이었죠. 그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향을 피우기 위해 성냥을 켰지만 손끝이 파르르 떨려 자꾸만 불꽃이 꺼졌습니다. 아빠, 평생을 그렇게 숨죽여 외롭게 살았으면서 가는 길마저 이토록 쓸쓸하면 어떡해. 상복을 입고 홀로 텅 빈 빈소를 지키는 내내 지난 30년 동안 아버지가 견뎌냈을 지독한 고독이 제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아 몸서리를 쳤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텅 빈 공간. 그것이 아버지가 저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사채업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했던 형벌 같은 삶의 단면이었겠죠. 제 다리에는 힘이 다 빠져나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아버지의 흑백 얼굴만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구두 굽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한 분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잘못 찾아온 조문객이려니 생각했지만 그는 곧장 아버지의 영정 앞으로 걸어가 아주 오랫동안 바닥에 이마가 닿을 만큼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킨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혹시 우리 아버지를 아시나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레 묻는 제게 남자는 붉어진 눈시울을 닦아내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한수진 씨 되시죠? 저는 한만식 어르신의 곁을 아주 오래전부터 지켜온 최명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 님이요? 우리 아빠가 폐지 줍던 우리 아빠가 변호사님을 어떻게 아세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산동네 옥탑방에서 곰팡이와 싸우며 살던 아버지가 변호사와 연이 닿을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혹시 아버지가 저 몰래 또 다른 거에게 빚을 지고 홀로 고통받다 떠난 것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꺼내놓은 서류의 첫 장을 본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집 문서잖아요. 그런데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버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파지를 주워 번 푼돈을 모아 마련하신 작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수진 씨가 홀몸으로 아이를 낳고 고시원을 전전한다는 소식을 들으셨던 그 날부터 아버님은 식비조차 아껴가며 오직 이 집 하나를 사기 위해 모든 피땀을 바치셨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눈앞이 아득해졌죠. 그 시리고 축축했던 옥탑방. 겨울에는 얼음장 같고 여름에는 숨이 턱턱 막히던 그 끔찍한 방에서 아버지가 말기암의 고통을 견뎌냈던 이유가 오직 저와 민준이에게 비바람을 피할 따뜻한 방 한 칸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였다니요. 변호사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몇 장을 더 꺼냈습니다. 낡은 주택의 대문을 직접 칠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고치는 아버지의 구분 등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진 씨 모녀가 언제 들어가 살게 되더라도 춥지 않도록 매일 새벽 일을 나가기 전에 그 집을 찾아가 마당을 쓸고 보일러를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자신이 죽고 난 뒤 옛날 빚쟁이들이나 아이 친부라는 작자가 찾아와 수진 씨의 유일한 안식처를 빼앗을까봐 법적으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저를 통해 완벽하게 신탁 등기까지 맞춰두셨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제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생명만 내어주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세상이라는 차가운 비바람에 맞서 홀로 설 수 있도록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방패를 자신의 온 생애를 갈아 만들어 놓고 떠나신 겁니다. 아버님은 제가 사법고시에 계속 낙방하고 빚더미에 앉아 한강 다리 위에 섰을 때 저를 끌어내리시고는 구겨진 5만 원짜리 석장을 제 손에 쥐어주셨던 제 평생의 은인이십니다. 사람만 있으면 다 길이 있다. 젊은 놈이 벌써 포기하냐며 저를 살리셨죠. 변호사가 된 후 그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그토록 사정했는데도 아버님은 오직 딸을 완벽하게 지켜달라는 이 문서 하나만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변호사님이 건넨 낡은 열쇠 꾸러미가 제 손바닥에 닿는 순간
이 차가운 쇳덩어리가 마치 아버지의 심장처럼 뜨겁게 느껴져 손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비집고 나오는 통곡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 진짜 바보야.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 집 따위 필요 없으니까, 돈 한 푼 없어도 좋으니까 그냥 살아서 내 옆에 있어주지. 내가 아빠 원망하며 독하게 마음먹었던 그 긴 세월 동안 아빠 혼자서 얼마나 뼈가 시리게 춥고 외로웠어.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독한 향냄새가 코끝을 찌를 때마다 가슴이 날카로운 칼로 난도질 당하는 듯 아팠습니다. 제가 그토록 발버둥 치며 홀로 싸워왔다고 믿었던 세상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의 두 손에 의해 안전하게 지탱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아, 사람만 있으면 다 길이 있다. 울지 마라, 내 딸. 영정사진 속 아버지가 저를 향해 그렇게 다정하게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열쇠 꾸러미를 가슴에 꽉 품었습니다. 목숨을 바친 아버지의 헌신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민준이의 피 속에 흐르는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수백 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가 슬픔을 추스를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일장을 마치고 아직 온기가 남은 아버지의 작은 유골함을 가슴에 소중히 안은 제 병원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있는 무균실 앞 복도 코너를 도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병실 앞에는 제 인생을 가장 밑바닥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끔찍하고 역겨운 그림자 하나가 짝다리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한수진, 오랜만이다. 우리 아들 수술 무사히 끝났다며? 듣자 하니 수술비 대주고 심장 주고 간 기증자가 아주 숨겨진 부자 할아버지였다면서?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오는 남자. 7년 전 제가 민준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제 전세금마저 훔쳐 달아났던 제 아이의 생부이자 인간 쓰레기 박정태였습니다. 값싼 스킨 냄새가 확 풍겨오자 등골이 쭉 뼛서고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던 최악의 악몽이 아버지가 남겨주신 기적을 탐내며 침 흘리는 하이에나처럼 제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비릿한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품에 안은 아버지의 유골함을 저도 모르게 부서져라 꽉 끌어안았습니다. 7년 전 제 부푼 배를 보고도 전세금을 몽땅 빼서 도망쳤던 악마.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죽여달라고 저주했던 그 끔찍한 얼굴이 하필이면 아버지를 보내고 온 이 가장 약해진 순간에 나타난 것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 내 아이 곁에 털끝 하나 스치기만 해봐.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졌지만 턱이 덜덜 떨리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 눈을 부릅뜨고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재밌다는 듯 혀를 차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죽이긴 누굴 죽여. 법적으로 내가 떡하니 친부인데. 야, 나도 뉴스 보고 알았어. 그 죽은 노인네가 자기 심장 떼어주고 재산까지 다 너한테 넘겼다며? 혼자 꿀꺽 삼키려고? 내 아들 목숨값인데 애비인 나도 권리가 있지 않겠어? 깔끔하게 반반 나누고 떨어지자. 구역질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주운 파지값으로 마련한 집, 그리고 자기 목숨을 끊어내어 살린 내 아이의 심장. 그 숭고하고 거룩한 희생 위에 감히 자기 욕심에 침을 뱉으려는 이 인간 쓰레기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소리하지 마. 넌 아빠도 뭣도 아니야.
당장 꺼져. 제가 소리를 지르며 밀쳐내려 하자 그가 순식간에 돌변하여 제 어깨를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이 미친년이 좋은 말로 할 때 돈 내놔. 안 그러면 나도 내 친권 행사에서 민준이 데려갈 거니까. 그의 거친 손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품에 안은 유골함이 깨질까봐 제 등을 바닥에 세게 찌으며 유골함을 감싸 안았습니다. 척추를 타고 오르는 극심한 고통보다 아버지의 유골함이 다칠 뻔했다는 공포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제 품에서 유골함을 빼앗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우지 못해. 복도 끝에서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며칠 전 빈소에 찾아왔던 최명우 변호사님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의 뒤로는 경찰관 2명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뭐야 당신. 남의 가족일에 왜 참견이야. 박정태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변호사님은 서둘러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더니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박정태를 노려보았습니다. 가족? 당신 같은 파렴치범이 입에 올릴 단어가 아닐 텐데. 박정태 씨, 당신을 사기 및 절도, 그리고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 시간부로 한수진 씨와 민준 군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떨어졌습니다. 접근금지? 웃기고 있네. 내가 애 친아빠라니까? 친아빠한테 무슨 아동방임이야. 박정태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변호사님은 흔들림 없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가슴팍에 내던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는 순간 저는 제 2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7년 동안 박정태가 저지른 도박 빚 사기 행각, 그리고 다른 여자들에게 저지른 똑같은 사기 범죄의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된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이 이걸 어떻게 알아? 내가 조사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증거들, 며칠 전 돌아가신 한만식 어르신께서 지난 7년 동안 직접 발로 뛰며 모아오신 것들입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했습니다. 한만식 어르신은 당신 같은 쓰레기가 언젠가 다시 나타나 수진 씨와 민준이를 괴롭힐 거라는 걸 진작에 알고 계셨소? 그래서 매일 새벽 파지를 줍고 남는 시간마다 당신 주변을 탐문하고 당신이 버린 담배꽁초부터 버려진 영수증까지 모조리 주워 모아 나에게 가져오셨지. 내 딸 앞길을 막으려 들면 이 증거들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 달라고 말이오. 변호사님의 피 끓는 외침에 복도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경찰들이 박정태의 양팔을 결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끝까지 발악하며 끌려갔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속절없이 꺾였습니다. 품에 안은 아버지의 유골함을 볼에 비비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아빠, 대체 어디까지 준비해 둔 거야? 얼마나 더 혼자 아프고 얼마나 더 나를 위해 피를 흘린 거야. 저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한 철옹성. 아버지는 단순히 집 한 채와 심장만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단 한 점의 위협도 닿지 않도록 자신의 남은 생명과 맞바꿔 가장 견고하고 잔인한 방패를 완성해 놓고 가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뼈가루가 담긴 차가운 도자기를 끌어안고 저는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통곡했습니다. 그토록 미워하고 저주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위대한 우산이 되어 제 인생에 쏟아지는 모든 비바람을 홀로 다 막고 계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아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다 미안해.
피눈물 같은 오열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에 수감된 박정태의 소식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아버지의 길고 길었던 그림자 헌신이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버지가 주신 새로운 삶을 떳떳하게 살아내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눈물을 닦고 민준이의 무균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가 살려낸 아버지의 심장이 뛰고 있는 제 아이를 향해서 말입니다. 박정태가 경찰에 끌려간 후 병실에는 비로소 고요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든든한 방패 덕분에 저는 온전히 민준이의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무균실 너머로 보이는 아이의 뺨에는 하루가 다르게 붉은 생기가 돌았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저를 보며 희미하게 눈웃음을 지어주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멍하니 앉아있을 때면 이 모든 기적을 선물하고 떠난 아버지가 곁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토록 시리고 외로웠을 옥탑방에서 아버지가 홀로 견뎌낸 시간들이 제 아이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온기로 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니 흐르는 눈물조차 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그토록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깊은 새벽 병실 복도의 정막을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심박 모니터에서 터져나오는 비명 같은 경고음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갔고 곧이어 당직 의사가 복도를 가로질러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민준아, 왜 그래? 선생님, 우리 애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비켜보세요. 아이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혈압이 안 잡혀요. 제세동기 준비해.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 저는 누군가 제 무릎 뒤를 세게 걷어찬 것처럼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복도 타일에 쿵 하고 무릎이 깨질 듯한 충격이 전해졌지만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바닥 밑으로 곤두박질치는 끔찍한 공포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준이의 작은 가슴 위로 전기 충격기가 가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연약한 몸이 침대 위로 들썩일 때마다 제 영혼도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바닥에 엎드린 채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유리창에 얼굴을 지니기며 울부짖었지만 안에서는 다급한 의료진의 고함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한참의 사투 끝에 땀범벅이 되어 밖으로 나온 의사의 얼굴은 잿빛처럼 암담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급성 거부 반응입니다. 이식받은 심장이 아이의 몸을 낯선 공격자로 인식하고 싸우고 있어요. 면역 억제제를 최대치로 투여했지만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온몸의 피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거부 반응. 심장이 아이의 몸을 거부하고 있다니. 그 잔인한 선고는 마치 30년 동안 아버지를 향해 쏟아냈던 제 끔찍한 저주와 원망이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아이의 심장을 찔러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벌을 받는구나. 평생 내 살을 깎아먹여 살린 아버지를 벌레 보듯 저주했던 그 죗값을 애꿎은 내 아들이 대신 치르고 있는 거구나. 죄책감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푹푹 쑤셨습니다. 마른 침을 삼킬 때마다 목구멍에서 짙은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복도 바닥을 뒹굴며 오열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살려낸 목숨인데. 아빠가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며 떼어준 심장이잖아. 나한테 화난 거면 나를 데려가.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우리 불쌍한 민준이는 제발 좀 살려줘. 제발. 짐승처럼 울부짖는 제 목소리가 새벽의 병동 전체를 처절하게 울렸습니다. 주먹으로 제 가슴을 수없이 내리쳤습니다. 멍이 들고 핏대가 서도록 쥐어뜯었지만 이 미칠 듯한 고통과 두려움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통스러워할수록 유리창 너머 모니터의 심박수는 점점 더 위태롭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시야 너머로 병실 창문에 비친 둥근 보름달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 춥고 매캐한 옥탑방에서 매일 밤 저를 그리워하며 올려다보았을 그 슬프고 따뜻한 달빛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피투성이가 된 두 손을 모았습니다. 평생 종교 한 번 가져본 적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승에 계신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피를 토하며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아빠, 한 번만, 딱 한 번만 우리 민준이 좀 살려줘. 아빠 심장이잖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안아보고 싶어 했던 우리 손주 가슴속이잖아. 제발 여기서 멈추지 마. 우리 애가 품기엔 아빠 사랑이 너무 커서 놀란 거잖아. 제발 한 번만 더 힘을 내줘. 기도하다 지쳐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쉰 소리만 끄끄 내뱉으며 차가운 타일 바닥에 이마를 지식인 채 저는 밤이 새도록 아버지의 이름만을 미친 듯이 불렀습니다. 뼛속까지 시려오는 절대적인 절망의 벼랑 끝에서 제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아버지의 지독한 사랑 하나뿐이었습니다.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저는 심장이 멎을 듯한 두려움 속에서 모니터의 붉은 선이 다시 뛰어오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에 이마를 지지긴 채 얼마나 지났을까요? 무릎은 이미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터져나온 울음 끝에 목소리는 쇳소리만 섞여 나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적을 보여달라고. 아빠가 제 목숨과 맞바꿔 살려낸 이 가냘픈 생명을 이대로 거두지 말아달라고 피를 토하듯 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찢어질 듯 울려 퍼지던 경고음이 돌연 멈췄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끝난 건가? 우리 민준이가 정말 나를 떠난 건가? 공포에 질려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바르르 떨고 있는데 병실 안에서 믿기지 않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치가 올라갑니다. 혈압 정상, 궤도 진입, 심박수가 안정되고 있어요. 의사의 다급한 외침에 저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유리창에 매달렸습니다. 요동치던 모니터의 붉은 선이 마치 누군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일정하고 힘차게 물결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심장이 아이의 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물을 훔치며 나오는 의사의 말에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이건 의학적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저 세상에서도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제 아이의 가슴을 두 손으로 꼭 붙들고 버텨준 제 아버지의 마지막 사투였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가 마침내 맑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제 뺨에 갖다 대고 부비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거부 반응 없이 제 아이의 핏줄 마디마디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막힘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꿈에서 할아버지 봤어. 얼굴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되게 따뜻한 손으로 내 가슴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그랬어. 이제 안 아플 거다, 우리 강아지. 엄마랑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고.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입술을 지시겨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제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용서받으려 하지도 생색을 내지도 않고 그저 그림자처럼 제 아이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떠나신 겁니다. 한 달 뒤 저는 아버지가 피땀 흘려 마련해 주신 그 작은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칠했다던 파란색 대문은 눈이 시리도록 맑았고 마당 한 구석에는 아버지가 미리 심어두신 듯한 작은 감나무 한 그루가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홀로 아이를 키울 딸을 배려한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휑한 거실 창가에는 햇볕이 잘 들었고 주방 찬장에는 제가 좋아하던 보리차, 티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저는 아버지가 계시던 그 좁고 눅눅한 옥탑방에서 가져온 아버지의 유품들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작업화, 빛바랜 베네 저고리, 그리고 제 사진들로 가득했던 그 눈물겨운 수첩. 그 모든 것들을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정성스레 놓았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안 울어. 아빠가 준 이 집에서 아빠 심장을 품고 뛰는 민준이랑 정말 씩씩하게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그만 춥고 외로운 곳 말고 따뜻한 곳에서 편히 쉬어. 창가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해도 가슴이 저미는 고통보다 든든한 우산 아래 서 있는 것 같은 평온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저는 민준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가슴에 귀를 대면 콩닥, 콩닥 힘차게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건 단순한 심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오해와 원망을 녹여내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았다. 이제는 행복해라. 바람결에 실려온 듯한 아버지의 속삭임에 저는 아이의 가슴을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35,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넘어야 할 산은 많겠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제 아들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제가 딛고 서 있는 이 집 마당 아래에서 저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친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이 영원히 저와 함께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마워요, 아빠. 그리고 미안해. 우리 아빠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하늘에서 내려온 따스한 햇살이 마치 아버지의 투박한 손길처럼 제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주고 있었습니다.